최근 개봉한 영화 오펜하이머에는 영화 속 오펜하이머와 대립하며 긴장감을 선사하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연기한 실존인물 루이스 스트로스입니다. 오늘은 루이스 스트로스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이스 스트로스는 1896년 1월 31일 웨스트 버지니아주 찰스턴에서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온 유대인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학창 시절 스트로스는 존 마셜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며 물리학에 강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 결과 스트로스는 수석 졸업생이 되어 버지니아 대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할 자격이 되었지만 고등학교 졸업 전 장티푸스에 걸려 졸업을 1년 연기해야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의 신발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며 스트로스를 대학교에 보낼 여유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스트로스는 좌절하지 않고 아버지 회사의 구두 판매원으로 일을 하며 영업 능력을 발휘하여 3년 뒤 2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대학교에 입학할 충분한 돈을 모으게 됩니다. 그러나 1914년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며 스트로스 또한 대학 입학 대신 유럽에서의 구호 활동을 선택합니다. 1917년 당시 유럽에서 구호위원회를 이끌던 미국 식량청장 하버트 후버 밑에서 일을 하게 된 스트로스는 맡은 일을 잘 해내며 미래의 31대 미국 대통령이 되는 후보의 개인 비서이자 측근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1차 대전이 끝난 뒤 1919년 스트로스는 미국으로 돌아와 대학에 다니지 않고 쿤로브 투자은행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또한 1923년 쿤로브의 경영자 중 한 명인 제롬 하나우의 딸 앨리스 하나우와 결혼하며 1929년에는 경영자의 위치까지 오르는 능력을 보입니다. 당시 1929년에는 미국의 경제대공황이 시작되어 주가는 대폭락하고 월가는 붕괴되었지만 스트로스의 쿤로브 투자은행은 큰 경제적 피해 없이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며 스트로스는 1941년 군수국의 참모 보조로 해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그는 해군에 있으면서 어뢰를 개선하며 근접 연료를 발명하는 프로젝트를 리드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 후로 초대 미국 국방부 장관이 되는 당시 해군 장관인 제임스 포레스탈의 특별 보좌관이 되었으며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해군 소장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 스트로스는 원자력에 관한 부사관위원회의 해군 대표를 역임하게 됩니다. 또한 스트로스는 전쟁 전부터 원자력에 관한 지식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1935년 스트로스의 어머니가 암으로 사망하고 그의 아버지 또한 1937년 같은 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물리학에 관심이 있던 스트로스는 이 일을 계기로 암 환자들이 더 나은 방사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물리학 연구 기금을 설립합니다. 이 기금은 인공 방사성 물질을 생산하던 아르노 브라슈를 지원했으며 브라슈 연구에 바탕이 되었던 레오 실라르드를 만나 그의 서지 발생기 제작에 수만 달러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때 레오 실라르드를 통해 어니스트 로렌스와 같은 핵 물리학자들을 만나게 되고 또한 나치 독일을 떠난 과학자들과 이야기하며 독일에서 일어난 원자 관련 실험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또한 프리스턴 고등연구소의 수탁자였던 스트로스는 오펜하이머에게 그 연구소의 소장직을 제안하기도 하며 물리학의 미래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1947년 미국에 새롭게 창설된 원자력위원회의 초대 위원 중 한 명으로 트루먼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임명되게 됩니다. 스트로스의 원자력위원회에 대한 첫 번째 조치 중 하나는 대기 테스트를 통해 외국의 원자 활동을 감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특히 B-29 슈퍼포트리스에 방사능 검사기를 탑재하여 소련의 원자 실험을 탐지코자 상층 대기를 정기적으로 감시하는 스나이퍼 비행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펜하이머와 에드워드 텔러 등 정부와 과학계의 몇몇은 방사능 접근법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스트로스는 아랑곳하지 않고 비행을 계속 진행합니다. 그 결과 1949년 8월 소련의 첫 번째 원자폭탄 실험 며칠 후 B-29의 비행은 실제로 그 실험의 증거를 찾아내게 되었으며 미국은 스트로스의 노력으로 소련이 핵보유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스트로스는 심리적 경직성이 대단했던 걸로 유명했으며 그의 동료 위원 중 한 명은 만약 당신이 루이스와 어떤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는 처음에 당신이 단지 바보일 뿐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계속 그와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그는 당신이 배신자임에 틀림없다고 결론 짓는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1947년 원자력위원회의 초대 위원으로 있던 스트로스는 의료 목적으로 방사성 동위원소를 수출하는 것이 미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지를 놓고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스트로스는 동위원소가 핵무기 개발의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하게 되며 이로 인해 과학자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1949년 공청회에서 원자력위원회 자문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던 오펜하이머는 스트로스가
이 주제에 대해 제기했던 점을 빗대 아마추어 물리학자 스트로스라며 조롱 섞인 대답으로 답변하게 됩니다. 오펜하이머는 동위원소 수출이 원자폭탄 개발 위험성을 주지 않으며 망치나 샌드위치 또한 핵폭탄 개발 시 필요하다 말하며 수출을 막는 게 멍청하다는 식으로 대답을 해 스트로스에게 잊지 못할 굴욕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스트로스는 오펜하이머에 대해서 개인적인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1953년 7월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스트로스에게 원자력위원회 의장직을 제안하지만 스트로스는 한 가지 조건을 말하게 되는데 이 조건은 오펜하이머를 모든 원자력 기밀 연구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오펜하이머는 원자력 과학 분야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최고 수준의 보안 허가를 가지고 있을 정도였지만 오펜하이머에 대한 스트로스의 감정은 싫어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이후 스트로스는 원자력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미국의 정치적 상황이 공산주의자를 색출하는 메카시즘이 선풍하면서 상황은 오펜하이머에게 적대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1953년 말 오펜하이머가 공산주의자라는 투고가 접수되며 스트로스는 이를 계기로 오펜하이머의 보안 허가를 취소하게 되지만 반대로 오펜하이머에게 청문회를 통해 이를 복구할 수 있다고 제안하게 됩니다. 이에 오펜하이머는 청문회를 통해 자신의 결백과 충성심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를 수락했지만 스트로스는 청문회의 안보위원회의 위원을 오펜하이머에게 불리한 쪽으로 구성했고 청문회에서 오펜하이머에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으로 형사사건의 검사를 많이 맡았던 로저 롭을 채택했으며 또한 스트로스는 오펜하이머에 대한 FBI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는데 이는 자신의 변호인들이 사전에 반론을 준비하는 데 이용할 정도로 치밀하게 준비하게 됩니다. 모든 상황은 오펜하이머에게 불리한 쪽으로 이미 만들어졌고 청문회 자리에서 오펜하이머가 과거에 가진 공산주의와의 연관이나 로스 엘레머스 소장 시절의 부적절한 언행을 집요하게 파헤치게 됩니다. 이때 로저럽의 신문을 본 다른 위원은 오펜하이머를 자신의 사건의 증인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닌 반역죄로 기소된 사람으로 취급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오펜하이머는 이지도어 라비, 버니바 부시, 폰 노이만과 같이 유명한 과학자들을 자기 쪽 증인으로 불렀고 라비는 오펜하이머는 엄청난 업적을 달성했다. 그렇기에 우리는 원자폭탄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것들 말고 무얼 더 개발하길 원한다는 말이냐. 인어공주라도 개발해서 갖다 바쳐야 하냐라고 항의를 했었으며 부시 또한 오펜하이머를 애국자냐 스파이냐를 두고 고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런 걸 문제 삼으려면 먼저 나부터 재판에 세워라. 이러한 이유들로 한 사람에게 오명을 씌운다면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많은 과학자들이 오펜하이머의 편이었지만 로저 롭은 지독하게 오펜하이머가 로스엘레머스 소장을 역임하면서 그가 했던 부적절한 언행들을 찾아내 폭로하였고 이런 폭로가 이어지자 오펜하이머는 자신의 특정 행동에 대해서 내가 바보였다고 인정하기도 합니다. 결국 청문회 안보위원회는 2대1로 오펜하이머의 보안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원자력위원회는 4대1로 이를 승인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오펜하이머는 기밀문서를 취급하는 모든 공직에서 사임하게 됩니다. 오펜하이머의 청문회는 오펜하이머의 정신을 깨트렸으며 오펜하이머는 그 후로 결코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후 스트로스는 1958년 6월을 끝으로 원자력위원회의 의장 임기를 끝내게 되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스트로스에게 상무장관이 될 것을 제안하며 그해 10월 24일 지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에 1959년 스트로스 상무장관 지명에 대한 상원청문회가 16일간 진행되게 되며 이 치열한 과정은 타임지가 대통령 지명을 둘러싼 미국 역사상 가장 치열한 싸움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열띤 청문회가 됩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 미국 과학자연맹의 회장이었으며 핵물리학자로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데이비드 힐이 상원 상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데이비드 힐은 스트로스의 오만한 태도와 개인적 양심을 비난하며 이 나라의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스트로스가 정부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것을 선호할 것입니다. 라고 증언하게 됩니다. 결국 스트로스 장관 지명은 49대 46으로 부결되게 되었으며 이는 미국 역사상 상무장관 지명자가 상원에 의해 인준되지 못한 8번째 사례였으며 192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 됩니다. 스트로스는 이 패배로 정부 경력이 사실상 끝나게 되며 2004년 10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은 영화 오펜하이머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자 로다주가 열연했던 루이스 스트로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미있고 알찬 지식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